전자전국장 페트로 장군이 일론 머스크를 칭송하면서 이런 전쟁을 미군이 수행하려면 6개월 이상 준비가 필요한데 일론 머스크는 사흘 만에 다 해치웠다 해가지고 그런 건 펜타곤도 없는 기술이에요. 무작정 밀고 들어가면은 저는 위험해진다고 봐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분수령, 사실은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으로 혹시라도 주변국 참전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다들 이제 혹시라도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면 이 주변 국가들이 점점 하나씩 더 참여하면서 확전되는 것,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에서 알아본 것처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게 확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당연합니다. 저는 그 분수령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고 보는데 유엔 총회에서 120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마스에 대한 규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의 규탄 성명을 떠냈어요. 그러면서 세계 여론이 양분되는데 14개국이 이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들어가 있고 또 사실은 나머지는 조금 작은 나라 이렇게 해서 14국이 돼 있고 45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여기엔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요. 자,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는 휴전 결의입니다. 더 이상 인도적인 이 비극을 멈춰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여기서 휴전을 하면 하마스한테 재무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절대 용납 못한다. 이래서 더 봉쇄하고 더 가혹한 공습을 했거든요. 이 결의안이 통과된 27일 날 그날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했던 공습 중에서 가장 격렬한 공습이 실행됐고 약 150개의 하마스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 여론의 추이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세계의 여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이란을 비롯한 그 무장단체들이 무언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외신에서는 이란과 저항의 축이라 그러거든요. 액시스 오브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이란과 저항의 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저항의 축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무장 정파들 간의 경쟁도 벌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란의 입장은 한번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지상군이 투입되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투입되면은 선제적 행동을 우리 이란이 하겠다. 이게 이제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의 말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지상군 투입은 레드라인이다. 넘지 마라. 넘으면 이란은 대응하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조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란은 직접 참전은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건 무장전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지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어정쩡하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쯤은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 하면은 그 미국이 참전하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상군의 침입을 레드라인으로 봤던 게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 편을 들고 계속 이 전쟁을 악화시키면 그때는 대응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이란의 그 전략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소 확전의 기미는 진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미국이 오로지 이스라엘 편만 들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그 교전 사태가 중동 여기저기서 터지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러면서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레이존 워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심리적 충격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안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것까지도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더 이제 그 비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엄청난 항모 전단을 보내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어떤 확전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아, 확전 안 될 거야. 미국이 억지력이 있잖아.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 억지력이 가자시티에서 비극을 막지 못하고 계속 그 상황이 악화되는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억지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가자 전쟁 이후로의 평화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 사실은 이 현대의 모든 전쟁은 목적 없는 전쟁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휴전은 아닐지라도 이 어떤 중동의 평화에 대해 가지고 이 가자의 안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동 평화로 가겠다 정도의 어떤 자기 비전과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설득을 못 해요.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돌아서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동 전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토양이 될 거다. 그게 저는 그 유엔 결의안 통과가 기점으로 해서 세계 압도적 다수가 심지어 유럽연합도 26개 유럽연합 국가에서 22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유럽 전체도 휴전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영국 총리는 휴전을 촉구 안 한다고 집권당 내에서조차 공격을 받아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국내 정치 압력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미국에 유리합니까? 아무리 항공모함 전단이 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도 초기에 세계 여론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었듯이 이번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이제 조금 더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이제 이란의 태도를 볼 때 이제 각지의 무장 정파들이 활동하는 건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뭐 무장 정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면 자, 그러면 자,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또 시리아, 이라크 이 중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현재로서는 개입한다면 제일 먼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런데 거기서 이란이 우리는 전쟁 개입 안 하고 무장 전파가 한 거다. 이거를 미국은 심리전으로 보고 있어요. 김만술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원하면서 이란이 사실은 니네가 스폰서고 니네가 다 했어. 그런데 이란의 정치 체제를 보면 거기도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지만 그 대통령보다 위에 하메인이라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는 거고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누구한테 충성을 하냐?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한테 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구조고 아무리 이란 정부가 뭐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떠들도 미국은 못 믿겠다예요. 이미 다 내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러시아에서 이란의 외무장관하고 하마스 지도자하고 러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후 대책을 협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무장 정파들은 이란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란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이 미국의 참전 여부와 지속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달려있다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가자 지구에서 승리한 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서한이라든가 레바논에서 더 강압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눈 뜨고 못 보고 반드시 억제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헤즈볼라는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든 안 하든 준비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가자지구보다 더 이스라엘한테는 곤혹스럽습니다. 2006년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사실 그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패전이 바로 헤즈볼라하고의 그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인정 안 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2006년 당시에 우선 이스라엘 공군의 그 작전은 처참한 실패였고요. 그게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지상군을 레바논으로 들여보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고 헤즈볼라를 약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의 목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부진한 성과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 이런 적 했어. 굴욕과 치욕이라고 해서 자기네 정치 체제까지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로켓 발수만 지금 10만 발이 넘는 분량이 비축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2006년 당시에는 그 단순히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사이버전, 인터넷 해킹하고 방해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합동 전략으로 이스라엘 군의 그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경험이 있는 이런 점에서 절대로 이 헤즈볼라가 하마스처럼 저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선입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헤즈볼라는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만능한 게 아니라 외교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로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달 중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 좀 정비되고 조금 더 균형 있는 외교, 군사 이런 어떤 그 좀 국가의 종합적인 어떤 그 저 구상 정책이 나와야지 무작정 밀고 들어가면은 저는 위험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란이 지령을 내릴 거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헤즈볼라가 이제 방어는 온갖 이제 터널과 지하 터널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먼저 들어가서 공격할 때는 어쨌든 이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상대할 때 네. 헤즈볼라가 그렇게 저 방어할 때만큼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포격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통신 기지나 지휘 시설을 요걸 골라서 포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밀성이 높아졌군요. 헤즈볼라의 그 타격에. 예.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전투 경험이 축적돼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만 보고서 헤즈볼라를 평가하면 안 된다. 그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거점만 찾아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계가 팔레스타인 쪽에 좀 더 동정적인 여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지원하는 그런 여론이 국가별로도 나눠졌지만 네. 국가 안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둘로 갈라서 막 싸우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네.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스타링크를 지원하겠다. 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을 때랑 달리 뭔가 이스라엘을 지원할 줄 알았는데 네.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스타링크? 근데 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막 반발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가 좀 일론 머스크는 보면은 이분이 기업인인지 아니면 뭐 외교관인지 심지어 러시아는 일론 머스크를 교전 당사자라고 봐요. 교전 전투원하고 당사자? 똑같이 봐요. 그래가지고 스타링크 위성 체계에 돼 가지고 러시아 우주국에서 작년 4, 5월에 집중적인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자적 방어로. 그런 건 펜타곤도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펜타곤의 그 전자장국장 페트로 장군이 일론 머스크를 칭송하면서 이런 전쟁을 미군이 수행하려면 6개월 이상 준비가 필요한데 일론 머스크는 사흘 만에 다 해치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군요. 전쟁의 중심이 군산복합체에서 실리콘밸리 쪽으로 넘어간 계기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힘의 중심이 이제 역전된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한테 공급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휴대폰으로 그냥 위성 와이파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신기 터미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피자 상자만한 그 안테나거든요. 네. 이거를 그 공급을 해주면 이 휴대폰에서 그 터미널 와이파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터미널이 저 안테나가 위성하고 이게 송수신이 되는 건데 이게 5G로 고대역폭 송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이. 아주 놀랍고 기적적인 체계예요. 이게 우크라이나를 구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거는 단순히 레토릭이지 가자로 이 수만 개의 터미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정부가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통신 두절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아주 원시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 팔레스타인 죄수하고 인질의 맞교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없습니다.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네타냐후가 하마스 괴멸을 전쟁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하마스하고 협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 협상이 되고 휴전이 되는 건데 네타냐후는 그럴 자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나는 상대방의 존재를 말살하고 그걸 괴멸하는데 그럼 휴전을 약속하고 협상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책은 여기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경직된 그 상황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되겠고, 휴전을 한다면 유엔 결의대로 되려면은 일단 인정해야죠. 존재를 인정해야죠. 그런데 지금 하마스 본부가 카타르에 있거든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쪽을 활용한다거나 중재자를 카타르로 이제 중재자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뭐 용납 못하겠다. 우리는 괴멸인데. 그러니까 이 전쟁의 비극성은 이거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굴복을 받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동서고금 모든 전쟁이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은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고 존재를 말살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전쟁이에요. 시오니스트들은 하마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거는, 그 전쟁 목표라는 거는 영원히 끝날 수 없는 무한 폭력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성과 비극성이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전쟁 그러니까 뭐 양자는 지금 현재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한쪽을 괴멸시킬 때까지 싸운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있는 국제사회, 특히 이제 이 중동 질서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이란 내부에서는 네. 이런 나라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 요즘은 하여간 다 자기가 중재자래요. 그러니까요. 중재자는 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르키예하고 저기 카타르가 제일 먼저 중재자로 나섰는데, 이 두 나라가 하마스 지지 국가라고요. 다름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배경에 이 나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그 나라가 중재자 되는 거는 인정 못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냥 이스라엘이 응할 리가 없고, 나머지 세력들이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또 뭐 저기 요르단도 있고, 뭐 레바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일단 중재할 역량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되고. 그러면 중국, 러시아냐? 사실은 이번에 이 전쟁 초기에 미국이 중국에게 중재를 부탁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미국이 급해지니까 이번엔 중국하고 충돌하지 않고 미국은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중동 특사가 파견된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의 부탁받고 파견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미중 간에는 협력이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국 역시도 이런 부분을 중재할 만큼 정말 외교의 어떤 그 능력과 어떤 그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느냐. 요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 돼요. 네. 러시아가 자기가 전쟁에 당사자인데 예. 자기가 중재하겠다 그래서 아니 자기가 벌인 전쟁이나 뭐 끝내던가 이것도 아니면서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우리가 이 국제사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의 강국, 또 설득하는 나라, 존중받는 나라, 정말 이런 나라들이 의외로 국제사회에 하나의 어떤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이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국제사회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인가, 이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사 전문가로서 교수님이 이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자, 이거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계속 미국 언론에, 특히 뉴욕타임즈 사설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미국의 두려움은, 우리는 세계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해야 된다. 중동 사태 이스라엘 지원해야 된다. 이럴 때 대만이 터지면 어떡할 거냐? 계속 이 질문이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이라는 게, 미군의 지금 주력 그 항공모함이 저 지중해로 빠져나가고 이러면 분명히 동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생겨날 것이고, 이럴 때 중국이 강압 정책을 펼치면 어쩔래,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럴 때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충분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겠냐. 물론 겉으로는 다 괜찮다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고 추가 예산도 편성해 놨다 그래요.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닐걸. 아마도 한국조차도 이 정부가 이게 국제정세에 우리가 조금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남중국해나 대만에서의 어떤 불상사, 또 내지는 우발적 사태가 없는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한테는 그 영향이 커졌고 또 여기에서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수립하자는 압력은 요 몇 년 전부터 심해져 왔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과연 그 주변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거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너무 그 한미일 동맹 논리에 치중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중동 사태의 그 불안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는 형태의 의외의 어떤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제 속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